문장을 통해 현안을 둘러보고 더 나은 문장을 기대해보는 시간. 공감 칼럼 문장들 두 필진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효인 시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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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먼저 오늘의 문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예, 예지력 상승 이거 가져오실 줄 알았어요. 뭐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중에 이거만큼 중요하고 이거만큼 의미 있고 이거만큼 할 말이 많은 얘기가 있었나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두 분 선고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생중계로 선고 요지를 그 문영배 그 권한대행이 읽은 장면을 보신 분들은 많이 있을 텐데요. 현재 결정문 전문에 어떻게 이게 나와 있는지를 보신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아요. 114페이지짜리 결정문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원본입니다. 그래서 파면 당시에 헌재에서 낭독했던 거는 그걸 요약해가지고 국민들이 한 20분 정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온 거고요. 헌재 결정문 원본에는 제일 먼저 주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한다. 이게 바로 제일 첫 문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왜 파면하게 됐는지 사유들을 쫙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헌재 결정문 전문을 여러 차례 제가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울컥울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누군가의 입에서 나왔는데 그걸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수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한 시간을 얘기해도 제 얘기를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권위가 부여되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믿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말했는데 그 말이라는 게 주문 그리고 글자로 따지면은 몇 글자 되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을 바꾸잖아요. 그게 사실은 헌법상 부여되어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 혹시 두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권력이라는 표현은 단 한 번밖에 안 들어가요. 권력은 오로지 국민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권력을 갖고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권력 중에 일부분을 너한테 위임해 줄게. 이렇게 하면은 그게 권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딱 한 번 권력이 쓰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권한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 권한을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했을 때에는 국민들이 파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력과 그런 권한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한테 부여했고 재판관의 입에서 그 딱 한 문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력이 바뀌잖아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저한테는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네. 평론가님께서 멋진 얘기 해주셨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쪼잔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쪼잔한 얘기라고? 아니 제가 작가 생명 이후로 본의 아니게 이름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근데 어머니가 별 말씀 안 하셨거든요. 거의 언급을 많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통의 전형적인 생각을 하면 어머니들은 좀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파면 결정이 나서 바로 전화를 하셔서 정말 엉엉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셨어요? 네, 사실은 너무 걱정했다. 우리 아들 잡혀갈까 봐 걱정하셨구나. 우리 아들 걱정, 나라 걱정이 다 혼재돼 있을 텐데 너무 후련하고 너무 기쁘고 걱정했었는데 잘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전 사실 뭐 울컥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 생방송으로 볼 때는. 근데 어머니랑 통화하고 약간 그러다가 또 말았어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보면 그 결정문의 결론 부분에 보면 헌재에서 이렇게 썼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 만약에 기각돼서 돌아온다고 하면 이 존중과 박애에 전혀 기초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존중과 박애에는 폭력과 혐오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노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시름 놓았고 알터니가 빠진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또 지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저도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그 문장 중에 하나였거든요. 결정문의 결론 부분의 첫 문장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딱 한 문장이 첫 문장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헌법 1조 1항, 헌법 1조 2항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 얘기를 천명하고 그다음에 결론들을 쭉 이렇게 맺어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국민주권주의 선언에 따라 국가 권력 행사는 특정 계급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 이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이 누군가에게 부여가 됐다 하더라도 그걸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주권자는 국민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착각한 거죠. 그래서 계엄을 선포하고 대한민국을 혼란 속으로 빠뜨렸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다. 파면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요. 우리가 탄핵 국면에 들어섰을 때 책을 몇 권을 이렇게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책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보니까 이 얘기하고 다 맥락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제가 유시민 작가의 후불제 민주주의 가져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헌법 1조 1항이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1조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헌헌법 때부터 1조가 들어가 있었다. 왜냐하면 국민주권주의 공화국이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선언을 했는데 그때 그거는 우리가 투쟁과 희생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일종의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식받은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선결제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갚아나가는 과정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87년 6월 항쟁으로 한 3분의 1을 갚은 것 같고요.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한 3분의 1 갚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1이 남아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그냥 완성되어 있는 형태, 국민주권주의는 완성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티머시 스나이더 예일대 교수가 쓴 폭정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거기에 부제가 붙어있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민주주의는 손상되기 쉬운 창조물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국민들이 노력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3분의 1 정도만 앞으로 더 노력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3분의 2 정도는 어느 정도 완성됐고 이번에 계엄 선포와 그걸 국민들 시민들이 막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함으로써 한 3분의 2 정도의 그 빚은 우리가 다 갚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렇군요. 참 좀 많이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평소에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감정이 이렇게 복받치시는 분인데 오늘 말씀하시니까 진짜 이 헌재 결정에 굉장히 그 결정문에 좀 감동을 많이 받으신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근데 그 재판관들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문장 안에 그 고민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그 계엄 이후에 계엄 전과 후에 벌어졌던 상황들, 그 사실들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다뤘는지가 그 고민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좀 유심하게 좀 감동 깊게 본 문장이나 장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2주 전에 헌법재판관들에게 반지성적으로 했다는 반지성적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지성적이라는 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지성적이시더라고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걸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그 역사를 짚어주는 내용이 있어요. 헌재 결정문에 그 생방송에는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 긴급검 나병에 희생당해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치 파동,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1년 12월 6일 국가 비상사태 선포, 그 같은 해 12월 27일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1970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 선언, 1979년 10월 유신체제에 대한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의 12.12 군사반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를 전부 다 써요. 그때마다 지금 계엄을 선포했던 거잖아요. 결정문에 지금 계엄의 역사를 헌재가 다 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국가기금의 심각한 남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으로 남용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개헌에서 이를 폐지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구구를 지지하신 분이나 구구 세력들은 계속 그들을 신격화하고 그 계엄을 다시 해야 된다. 계엄도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헌법재판관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이 계엄의
이전까지 우리가 있었던 계엄의 반헌법성 그리고 지금의 계엄도 마찬가지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준 이 맥락도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1952년에 그 계엄 선포를 통해 가지고 한 게 우리가 4.4.5입이라고 하는 그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장기 집권을 꿈꾸면서 개헌을 하면서 했던 거였고요. 71년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0월 유신 계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이 그러니까 11.6 이후에 국가 보위부 입법 그러니까 보안사령관 자격으로 합수부를 이끌면서 쿠데타 일으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엄을 선포하고 광주 5.18 바로 직전에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그 맥락들을 다 짚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에서 대통령이 권한을 어떻게 남용했는지 비상계엄을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활용했는지를 전부 나열을 했더라고요. 그 맥락에서 이번 게 가치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예. 저는 이 문장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뒤에 문장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즉시 피청구인은 평상시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고성 계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엄은 사실은 계엄을 선포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위헌을 만드는 위헌범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게 확립되어 있는 법조계에 어떤 확립되어 있는 그 뭐랄까 판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계엄을 성공하게 되면은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경고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호소형 계엄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했던 게 얼마나 궤변에 불과한지를 헌법재판소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조금만 좀 유익 있게 본 거를 말씀드리면은 그 아까 이제 헌법 이제 그 114쪽짜리의 결정문에 이제 그 과거에 이제 헌법이 어떻게 위태로워졌고 그 얘기를 쭉 해주셨잖아요. 여기에 이제 발표문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대한국민. 이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맞아요. 이 표현이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냐면 헌법 전문의 첫 번째 문장에 나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게 빨리 읽으면요. 그냥 읽으면 대한민국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문장이 이렇게 단어가 그렇죠. 익숙한 게 아니라서 근데 이게 대한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게 헌법 전문에 있는 것부터 강조를 함으로써 이게 헌법을 어긴 거다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한 거구나.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결정문 읽어보시면서 혹시 문장에 마지막 표현이 좀 특이하다는 느낌 안 받으셨어요? 이게 재판관들이 다른 이제 그 뭐랄까요 판결문에도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추단을 하거나 보인다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끝맺음을 할 때 뭐뭐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죠. 애매모호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문장이 단 한 문장도 없어요. 아주 명확하게 다 완벽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다. 이렇게 해서 끝맞음을 해요. 뭐 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뭐뭐 하였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아주 명확하게 끝맺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정치권에서 우리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 뭐 이렇게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하냐 이렇게 하는데 재판관들은 판결문을 쓸 때 누군가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아주 꺼려하는구나. 그리고 또 그것을 자신들 스스로가 아주 분명하게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이렇다라고 하지 않고 이러한 것으로 보인다라든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결정문 전체 문장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명확하게. 그거를 말씀하시니까 그 영화 내부자들 생각이 나네요.
영화 내부자들에서 그 언론사의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언론사라고 하는 그 언론사의 주필이 항상 이제 사설을 쓰거든요. 맞아요. 사설을 쓰는데 단어 끝에 끝 문장들을 고치는 게 나와요. 끝에 단어 3개만 바꿉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매우 보여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기억하십니까? 그거? 네, 기억나요. 영화 보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됐을 때 사실은 언론은 그렇게 추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몰아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매우 뭐뭐한 것으로 보여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이제 잔기술을 문장의 잔기술을 쓰는 게 그 영화에서 나오거든요. 자기 책임을 비껴가면서. 예, 자기 책임도 비껴가면서 그런 냄새만 뉘앙스만 풍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계속 이제 그런데 문장을 다듬는 과정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곡학 아세를 할 수가 있는지를 보여준 건데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에 그 헌재 결정문은 굉장히 명쾌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명쾌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걸 썼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5가지 사유 중에서 가장 좀 이거는 기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게 법관에 대한 체포였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체포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기각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좀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던 법조인의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조인의 위치를 확인한 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이것만으로도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거다.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다라는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래서 반드시 체포를 한 게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써놓은 걸 보고 참 고민 많이 했구나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는 사실만 합의될 수 있고 재판관들이 합의하고 그리고 검찰 조서 내용 중에서 헌법재판 그 심판정에 나와가지고 증인이 진술한 내용하고 비교했을 때 다시 재론이나 반박할 여지가 없는 것만 딱 취사 선택한 거예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증거는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또 증거라고 하는 거는 검찰에 가가지고 개헌 관련자들이 진술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나와서 예를 들면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이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그 발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또 홍장원 전 차장은 위치를 확인하라고 시켰다고 발언했어요.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통해 가지고 체포하려고 명단을 받았고 그 명단에 대해서 실행하는 거는 홍장원 전 차장이었단 말이에요. 협조를 요청한 것도 위치 추적을 협조를 요청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포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한 게 아니라 위치 추적에 대한 것만 헌법재판소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했다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이 사실관계들을 검찰 진술조서하고 비교하면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나와서 증인이 발언한 것과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은 재판관들이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거라는 것만 추려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명한 거예요. 위치 추적을 요청하고 그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지시한 행위만으로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그 판사들이 전부 위치 추적을 당할 수 있다고 하면은 판결을 제대로 못 내릴 거 아니겠어요. 그게 상권 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판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굉장히 사실관계를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뤘다고 하는 게 보여진다는 거죠. 사실관계도 명쾌하게 다루면서 동시에 의견 표명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특히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정치의 탈정치화를 우려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는 정치 사법화고 이번에 계엄은 정치의 군사화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소추인단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더 타협을 했어야 됐다. 그리고 대통령이 뭐 그런 압박감을 받았을 수도 있었겠다. 다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치 친절한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피청구인의 경우도 취임 이후 2년 후에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와 같은 기회를 가졌다. 야당의 전횡을 바로잡고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여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할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 그러니까 잘 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잘 좀 하지 그랬어라는
뭐 이렇게 타이름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정치인이 정치를 잘해야겠다. 자꾸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고발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군사를 동원하고 이렇게 정치를 벗어난 영역으로 뭔가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앞으로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주어는 피청구인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왜 주어를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민주당의 줄타락이나 이런 거 예산 삭감 이런 문제 실체적인 위협이 되지는 못하지만 관용과 자제가 필요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얘기했고 야권을 향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화 타협을 해야 되는데 안 그렇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전반적인 뉘앙스는 피청구인을 향해서 그럼요. 얘기한 네. 거예요. 야권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신은 권한 행사했어야 해. 근데 그걸 넘어선 거잖아. 예.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거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예, 요거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거의 똑같은 문장이 하나 들어갔더라고요. 마지막에 주문 선고하기 전에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요 문장은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거의 똑같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장은 왜 다시 또 썼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가 되려면 예. 위헌 위법의 중대성이 있어야 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야 하는데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뜻은 헌법 수호의 측면에서 그 행위가 용납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민들이 볼 때 동조에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예. 그래서 신임을 배반한 거다. 이번에도 똑같이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파면 기준은 이거라고 하는 걸 다시 제시한 거죠. 알겠습니다. 압도적은 압도적인데 뭐 3대0으로 치는 압도적도 있을 거고 8대0으로 치는 압도적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더 압도적으로 헌법을 위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통령한테는 우리가 시간이 위자료 나서. 청구 소송을 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압도적으로 나쁘네요. 예.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탄핵 선고문 속 문장들 둘러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